이번 시간에는 네. 4월 전국 네.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좋죠. 최근 기사를 보니까 네. 거래량이 늘었다는 기사도 있고 네. 이제 약간 주춤한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아, 일단 거래량이 늘어난 건 맞죠. 네. 그 샘플로 서울의 거래량만 한번 살펴보면 지금 10월 달부터 사실은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기간이고요. 그 이후로 사실은 계속 증가하고 있긴 해요. 11월, 11월, 1월, 2월, 최근에 3월 달 거 자료 보면 2,600건이 넘었거든요. 네. 거래량이. 뭐 4월 거는 수집되고 있는 단계니까 조금 패스하더라도 거래량이 그냥 쭉 아름답게 증가하고 있는 건 맞다. 네. 그리고 이 거래량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제가 서울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지역들도 다 봤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정도, 물론 엄청 거래량이 많을 때 말고 2018년도에서 거래량이 적당할 때, 조금 부족할 때 그 정도 거래량까지는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2018년에서 2019년도 거래량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호황기 때 2020년, 21년 정도의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냥 평이했던 그런 기간만큼의 거래량은 올라왔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거래량들을 이제 현장에 다 전화를 해보면 대부분 다 입지가 조금 좋고 상품성도 좋고 사람들이 좀 사고 싶어 하는데 좀 시세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아파트가 거래가 됐던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좀 연식이 오래되거나 입주가 안 좋은 것들은 아직도 거래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좀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회무님, 근데 네.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건 맞다고 하셨는데 네. 기사를 보면은 네. 이제 금매가 빠지고 네. 올라간 호가에는 네. 매수자가 막 주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죠. 저는 거래가 어떻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가장 좋은 입지에 가장 좋은 상품성을 가진 것부터 거래가 될 거예요. 급매물부터. 근데 그게 거래가 되고 나면 호가가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올라온 가격으로 거래를 바로바로 할 수 있을까? 저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 옆에 있는 아파트를 쳐다보겠죠. 이 친구는 아직 그렇게까지 호가가 안 올라왔네? 급매네? 이거 사야 되겠다. 사람들은 하나를 정해놓고 사는 게 아니라 저렴한 걸 사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애가 또 저렴한 게 또 나올 거 아니야, 금매가. 네. 그럼 그 옆에 걸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지가 좋은 입지부터 시작해서 조금 덜 좋은 입지로 퍼져나갈 거라고 봐요. 근데 거래량은 옆으로 계속 퍼져나갈 거다. 저는 이게 1부터 꼴찌까지 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 중간까지는 쭉 갈 거라고 봐요. 그 정도 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등이 좀 다시 저렴해 보일 거예요. 야, 2등, 3등을 이 가격 주는 것보다 1등을 이 가격 주고 사는 게 낫겠다. 그러면 그게 거래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게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거래량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거래가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 옆으로 쭉 퍼져서 거래가 된다. 그래서 지금 늘어난 거래량만큼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4월 거래량도 지금과 비슷하다고 예측하시나요? 일단 이제 12월, 1월, 2월 달이 보통 이제 뭐 겨울 방학도 있고 원래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은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뭐 3, 4, 5월은 거래량이 조금 더 적어져야 돼요. 근데 물론 그 성수기, 비성수기가 딱딱 맞춰서 거래량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1월 달부터 특례보금자리론 혜택들이 지금 많이 있었고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들의 10건 중에 9건 정도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써서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제 서울을 제외하고 뭐 경기도, 인천을 가면 사실 뭐 9억대 이하 아파트도 많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이 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써서 거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직도 그 혜택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좀 너무 비싸지 않은 것들을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꾸준할 거라고 보고요. 4월만큼 4월 달이 거래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적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비수기로 넘어간 거를 감안해 봤을 때는 사실은 비슷한 거래량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얼추 유지만 되더라도 거래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회무님, 근데 1등부터 네. 중간까지 이렇게 한 겹 한 겹 네. 가격이 이렇게 다져지는데 꼴등 친구들은 언제 다져지는 거예요? 한 겹, 두 겹, 세 겹 할 때쯤 거래가 발생하죠. 한 템포, 두 템포 느리게. 그러다가 마지막에 해서 거래가 또 푹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고 좀 그런 특징이 좀 있죠.
랭구님, 그럼 저희 이제 거래 알아봤는데, 네. 매매, 전세, 네. 이것도 전국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거래량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맨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지표는 5가지인데 그 5가지가 청약 경쟁률, 미분양, 그 다음에 거래량, 그 다음에 입주 물량, 전세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항상 문제 1순위가 거래량이었어요. 네.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그냥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음. 거래가 아무도 안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는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조금은 이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봐야 될 거는 뭐다? 나머지 것들을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한번 살짝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랭구님, 네. 근데 이제 거래량은 좀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되고 있다. 이 정도면. 뭐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진짜 완전 뭔가 거래가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10건 중에 9건, 90%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써서 거래를 하고 있다. 이 소리잖아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거 집을 사라고 아무도 지금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그거 대출 이자 조금 저렴하게 준다고 지금 막 산다는 소리예요. 네. 사실 대출 이자는 부수적인 거잖아요. 이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 혜택을 보고 어떻게든 집을 살려고 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물건 나오면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탄탄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 절벽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는 조금은 안 해도 되는 시기로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물론 내 물건 또 팔려고 하면 또 안 팔리니까. 왜냐하면 또 뭐 갖고 있는 물건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상품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인정해야 되고. 네. 네,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완전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4개 중에서 앞으로 좋아진다면 어떤 게 먼저 좋아져야 될까요? 저는 그걸 제일 먼저 관심 있게 보거든요. 전세가? 전세가? 과거에는 그랬어요. 네. 과거에는 전세가부터 회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근데 전국에 있는 입주 물량들을 살펴보면 제가 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곳이 10군데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그 중에서 90%는 입주 물량이 많아요. 한 곳은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고요. 네. 한 곳은 적정하고 8군데는 과하게 많아요. 앞으로 2년 동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변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는 단기간 내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래량은 바뀔 수 있지만 얘는 이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도 빨리 회복되는 건 어렵겠구나. 일단 조금 패스해야 돼. 네. 그럼 남아있는 게 3개예요. 청약 경쟁률이랑 미분양이 소진되는 거. 청약 경쟁률의 반대가 미분양일 수 있지만 청약 경쟁률이 계속 그냥 5대1, 5대1, 5대1 된 거랑 쌓여있던 미분양이 줄어들었느냐 안 줄어들었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거랑 나머지 하나가 입주 물량이죠. 근데 입주 물량이 아까 전세가랑 같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뭐가 더 좋아져야 될까? 저는 미분양이 소진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7만 5천 세대가 쌓여 있잖아요. 네. 실제 그 그래프를 보면. 근데 최근 한 3월달, 4월달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더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상황이 좋아지려면 정체되는 걸로는 안 돼요. 사라져야 돼요. 미분양이. 그래서 7만 5천 세대가 6만 5천, 5만 5천, 한 30% 이상 줄어드는 게 와야 된다. 저는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거래량이 해소되고 나면 미분양이 사라져야 된다. 신축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멀쩡하게 다 분양해놨던 것도 사면 되잖아요. 네. 이것만큼 신축이 없잖아요. 이걸 안 산다는 이야기는 사실 다른 것도 살 생각이 별로 없다는 소리예요. 이제 이게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뭐 이제 입주 물량이라든지 전세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시즌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공급을 많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전세가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최근에 이제 그 매매 하락 폭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서울에 있는 것들 각 주차별로 매매 증감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지금 이렇거든요. 하락률이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기는 해요. 지금 올해 1월달 피크 찍고 점점점 하락률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건 맞다. 근데 그
하락률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시간 지나면 점점점 0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0이 되는 지역들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게 얼만큼 빨리 오느냐, 그 다음에 0 찍고 나서 얼마나 또 빨리 플러스가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될 게 뭐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미분양. 미분양이다. 그래서 미분양을 전국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최근 3개월 동안만 한번 살펴보면 12월, 1월달, 2월달까지는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지금 7만 5천 세대에서 멈춰 있어요. 이제 일부 지역들은 조금 미분양이 증가하는 지역도 있고 일부 지역은 미분양이 조금 감소하는 지역도 있는데 이게 고작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좀 의미 있는 감소가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20, 30% 이상 더 줄어야 돼요. 그게 눈에 보이게끔 팍 줄어드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부터 매매 하락률이 0에 수렴하면서 플러스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게 만약에 계속 행보한다면 0이 될 수는 있겠으나 플러스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회원님, 네. 근데 저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미분양 10만 호 간다 이런 네. 얘기 나왔는데 네. 이제 그런 위험 같은 거는 좀 지나갔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이제 편입되면서 분양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이 있죠. 네. 그게 사실은 도움되고 있죠. 그리고 청약 경쟁률들을 각 지역별로 한번 좀 살펴보면 결국은 청약에서 완판이 되면 미분양이 앞으로 안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양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과 그렇지 않은 곳들, 서울은 지금 경쟁률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뭐 55대 1 이상 올라오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지방은 아직도 어려운 지역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만 지방은 애초에 관리를 해서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분양을 할 수는 있지만 겁먹고 아예 연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급증은 할 가능성은 조금 낮겠다. 근데 이제 이게 얼마큼 빨리 줄어드느냐,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수요가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먼저 반응하는지 조금 모니터링하는 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원님, 네. 근데 방금 서울 말고 네. 다른 시도에서 미분양이 네. 그래도 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네. 예상되는 뭐 지역 이런 거는 예측 불가한가요? 일단은 심리적으로 조금 많이 좋아지는 지역일 텐데 네. 그 지역들은 지금 당장 입주가 적은 곳들이 아마도 조금 더 빨리 미분양이 소화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부터 앞으로 1년 동안, 1년 뒤, 내년까지 공급이 계속 되고 있는 지역들은 전세가도 막 하염없이 떨어지고 그렇게 저렴하게 전세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새 아파트를 네. 굳이 내가 이걸 사야 돼? 그런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미분양이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 물량이 지금 당장 앞으로 조금 적은 지역들부터 미분양이 먼저 소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또 수도권, 서울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청약도 잘 되는데 미분양도 발생 안 할 것 같은데 소화도 먼저 거기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맹구님이 지금 이제 분양을 미루는 지역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분양을 미루게 되면 네. 추후 부작용은 없을까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어느 순간이 되면 입주하는 아파트가 너무 적어지긴 하겠죠. 네. 특정 기간 동안 공급이 거의 막 제로에 수렴하는 지역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대부분은 다 지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실제 뉴스에 나왔던 이런 도표들을 좀 보면 네. 1년 동안 특히 이제 작년 1분기랑 지금 올해 1분기 비교해 봤을 때 공급을 지금 대부분 미루고 있어요.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근데 수도권은 이제 작년 대비 한 절반 정도 좀 감소한 측면이 있다면 지방은 절반이 아니라 한 3분의 1로 그냥 분양 물량 자체를 다 줄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놓고 봤을 때 입주 물량이 점점 적어진다는 거죠. 지금 올해랑 뭐 내년, 뭐 내후년까지는 그 전에 분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쭈르륵 펼쳐지겠지만 2년 뒤부터 3년차, 4년차, 5년차가 되었을 때 그때 입주 물량이 특히 어려웠던 지역에 공급이 많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은 그 순간이 되면 전세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죠. 뭐 그런 부작용 있을 것 같아요. 맹구님, 이번 4월 시장은 확실히 이제 전세 매매가가 네. 하락폭이 줄어든 게 눈에 띄더라고요. 아, 네. 추가로 4월 시장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다는 거. 근데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시세가 무조건 오를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더 개선돼야 될 게 있는데 저는 그게 미분양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미분양이 살아나고 나면 더불어서 청약시장도 살아나야 되고요. 거래량도 계속 지속되고 조금 더 늘어나야 되고요. 또 공급도 좀 적어야 되고 전세 가격도 사실은 좀 더 올라와야 돼요. 이제 그것들이 다 좀 뒷받침 됐을 때 가격도 같이 키 맞추기 하듯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순간이 언제 올 거냐라고 봤을 때 저도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을까? 하락을 멈출 수는 있겠는데 거래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 미분양이 좀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미분양이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최소 20-30%는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수개월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 순간들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좀 플러스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올 연말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지표들을 잘 모니터링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모니터링 중에서 일단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은 미분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조금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따로 떼서 좀 구분해서 살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달은 일단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을 줘야 될 지표가 바뀐 한 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우님, 미분양의 변화가 생기면 네. 저희 바로 컨텐츠 찍는 걸로 가시죠. 네,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